네,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차상병 특검 국정조사, 이게 이름이 국정조사 청문회죠? 네, 그러니까 입법 청문회라고 입법 공식 청문회.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문회. 특검법 대개 법안을 만들 때 청문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입법 청문회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국정조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입법 청문회라는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청문회라는 타이틀을 단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국정조사랑 달리 조금 좀 아, 증인으로 다르죠. 나오는 예. 사람이 좀 굉장히 리콰이어먼트 그 요구사항이 있죠. 좀 청문회는 훨씬 더 좀 센 거 아닙니까? 국회 권한이? 국정조사 비교해서?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누가 출석하느냐가 아직 미정이에요. 예. 이게 뭐 어떤 명령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뭐 국정조사에 따른 증인 채택 절차가 없이 그렇죠. 예, 일단 청문회 하면은 이럴 땐 주로 전문가 청문회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법안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아, 그렇지. 예, 그런 입법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강제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증인 출석 의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나와야 될 사람들은 줄줄이 다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이종섭 전 장관도 뭐 내가 뭐 안 나갈 이유 있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분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했고 또 많은 걸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유재은 법무관리관 측이 얘기를 했대요. 이 언론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국회법에 의해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박정우 대령도 당연히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 임성근 사단장도 뭐 출석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더불어서 이제 또 오늘 같이 나온 보도가 예를 들면은 유재은 관리관하고 이시원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대면 보고나 이런 것도 10여 차례 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이시원은 오나? 그거는 보도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김계호 하는. 김기현 사령관도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미정인 것 같아요. 언론 그렇죠. 보도로는 네. 이시원, 김계환 두 명은 아직까지는 이시원, 김계환. 나온다는 보도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박정훈 대령 일단 3인이 모두 나오고 네. 그 외에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조각조각 언론에 의해서 진술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거의 한 자리에 모여서 대질조사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들었다는데 진짜로 이렇게 들었느냐 이렇게 들었느냐를 맞춰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유사한 장면을 떠올리시려면은 과거 온로비 사건 때 저기 4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예. 그 동시에 앉았는데 전부 다른 증언을 해가지고 그 그래서 온로비 특검으로 간 사건은 거죠. 99년입니까? 99 네, 언제입니까? 사건 발생은 98년이고 네. 청문회와 특검은 99년인데 그 제가 중학생일 때인데 그러니까 중학생 아니 그 중학생들이 많이 알아요. 좋으셨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중학생이라서. 그 청문회 중계 방송 때문에 만화 영화가 불방이 됐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중요한 걸. 저 초중 학생들하고 엄마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된 예여가지고 좀 네. 근래 예를 들어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검 1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특검 1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나온 그 검찰총장 그 후에 법무부 장관 부인 연정아 씨하고 그다음에 신동아 그룹 회장 그 부인 이모 씨, 강인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 신동방. 아니, 신동아 그룹이 해체됐어요. 신동아였나? 예, 신동방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예. 저기 그 맞다. 최순영 회장인가 그래서. 제가 예, 중학생일 그런데 때여가지고 잘 그 기억이. 뻔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제가 다 알아서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너무 오래됐어요. 강인덕 통일부 장관 부인 배모 씨, 그다음에 앙드레 김봉남 이렇게 맞아요.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넷이 증언을 하는데 다 달라. 그래가지고 막 증인들이 울어. 난 다 기독교 신자다. 그리고 신 앞에 맹세한다 그랬는데 4명이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달라. 누구 신이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자였어요. 예. 그때 청문회에서 밝혀진 건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밖에 없었어. 다 틀리니까. 그러는데 이번 청문회가 예. 나는 그거와 왜 자꾸 비교를 하느냐. 예.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특검으로 갔죠. 그렇게 갔죠. 돼서. 그래서 네. 그 최병모 특검으로 간 겁니다. 네. 거기서 조폐공사 파업 유도하고 병합 특검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우리나라 특검 1호입니다. 1999년. 특검하고 청문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려면 특검은 검사가 결국 검사 강제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서로 간에 진술을 맞춰본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실마리가 밝혀져서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죠. 특검으로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네. 그걸 실마리로 촥촥촥 강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번에 그래서 네. 어게인 99년이라고 보는 게 어게인 99년. 이 양상이 지금 말이 너무 안 맞거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다 지시받아 했다 그러는데 이종섭 그렇죠.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 그다음에 VIP 경로설도 네. 김계환 사령관이 말해서 경로설로 알려진 건데 그건 박정원 대령의 망상이다. 말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고 한 테이블 위에서 이런 게 제가 보기에 한 6, 7개 쟁점이 보여요. 그러면은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 저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말 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보기엔 서바이벌 쇼 같단 말이에요. 서바이벌. 예. 예. 서바이 벌자 뺑겨? 예. 쇼 그런 건 잘 지적해줬어요. 예.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서바이벌 쇼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국방부나 해병대 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변호사 따로 선임해가지고 살아남기 바빠. 예. 그러다 보니 본인한테 유리한 증을 하다 보니 말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그 진술의 차이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각자 누가 이제 최후의 서바이버가 되느냐가 여기서 게임이 벌어지고 예.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진실 규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또 교훈을 얻게 되신다 이거예요. 그게 나중에 특검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요즘 익숙한 말로 하면 프리포올이다. 네. 뭐라고요? 그건 뭐예요? 프리포올이다. 네. 그런 또 게임 룰이 있습니다. 네, 그게. 게임에 네.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각자 서로 싸우는. 네. 각자가 서로 싸우는. 네. 그게 프리 요즘, 포 올이라 그래요? 그거? 네, 그런 게임 룰이. 저는 99년도에 대학생이라서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요즘 말은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치고 특히 이런 후배들하고 오늘 하는 게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대 통합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제 덕분에 이제.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네. 김기한 사령관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김기한과 박정훈이 이거는 직속 상관이거든. 네. 3스타와 대령이 같이 앉아서 김기한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말 박정훈 대령을 똑바로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김기한 사령관은 이거 내가 만약에 이첩 회수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두 사람이 맞춰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왜 김기한 사령관은 안 나오는 걸까요? 그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그 소환에서도 원래 공수처가 의도한 박정원과의 대질 신문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진술이 끝난 다음에 공수처 사부장 검사가 직접 김계환 사령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옆방에 지금 박정원 대령이 와 있다. 근데 대질 신문은 거부를 하셨는데 그냥 인사나 받아라.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인사드리겠다고. 그러면 인사라는 게 뭐겠어?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또 뭐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 말하려고 기다린 건데 그마저도 싫다. 이래서 피한 당사자예요. 그리고 현재 그 해병대 사령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부하한테 어떤 거 이런 문제로 대질 신문한다 그러면 본인의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그 면목이 안 설 것 같아요. 위신은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해병대에 대한 어떤 국민 신뢰도 아주 뭐 붕괴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건 군내에 그 사정 봐주자고 하는 데가 아니고 진실 규명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공인으로서
이게 또 현직 사령관이고 자연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공적 책임을 갖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피한다? 난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금요일이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열리는 입법청문회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이제 집대성이 되어야 할 자리이고요. 일단 쟁점은 VIP 경로설의 진실이 무엇이냐인 거죠. 외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VIP 경로는 있었으며 그 경로는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했다라는 메모 부분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그 휴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누구를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 청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이 VIP 경로설이나 외압설하고 앞뒤가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일단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외에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가지고 이제 항명 재판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로부터. 근데 자기한테 충성했던 부하를 이렇게 어떤 거짓말로 결국 재판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경로설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이런 부분들. 경로설을 말한 사람이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네. 대령과 그 다음에 해병대에 있는 다른 대령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서류를 탈취해온 네. 지시자가 누군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탈취해올 이종섭 때. 장관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그랬고. 그랬죠. 예. 그런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지시 받고 한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네. 이 부분도 지금 실제로 가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 경찰이. 군 국방부 검찰단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날 저녁 7시경에 회수해 왔는데 4시에 대책회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은 어떻게 알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렇지. 예, 그런데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재훈은 자기가 이걸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 건도 누가 강탈을 해왔느냐? 법무관리관이 군 검찰에게 그거 가져오라고 지시할 수도 없잖아요. 권한도 없잖아요. 그거는 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요. 예, 민간인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변호사였고. 예.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이제 항명 이건으로 박정훈을 하게 한 그 예. 지시를 어떤 그 배경에서 무슨 판단을 하는가 이것도 추궁을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8월 14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의 1차 보고서가 예. 해병대 수사단 수사는 다 맞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받았느냐. 예. 그리고 17일 날 국방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180도 다른 보고서가 그로부터 사흘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장관이 직접 개입한 거냐 안 한 거냐. 장관 대책회의가 있고 나서 바뀐 거니까. 예. 예, 이래서 상반된 2번의 보고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가장 나온 의미 있는 뉴스는 조사본부에서 이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이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조사본부에서는 외압에 의해 과실치산 빼지만 어떻게든 일사단장을 반드시 조사받게 해야 된다는 이런 또 나름대로 그 의도로 직권남용죄를 추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보고서도 있었다. 중간 보고서에? 아니 이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제가 항상 사라진 보고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사라진 있었어요. 보고서. 뭔가 예. 보고서 하나가 직권남용 보고서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한 건 더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종섭 장관 통제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조사본부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좀 말씀해 주시니까 쫙 정리가 되네요. 7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7월 31일부터 보고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수사보고서 최종 보고서의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이첩 회수를 8월 2일 날 시키고 보직 해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집단항명 또는 항명으로 입건시키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최종 보고서 나오기 또 직전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근데 그것도 어디론가 사라져 이따가 나타났고. 있다가 나타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을 때 대통령한테 전화 3통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저기 그 전에 또 출국하던 날 네.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가 유선 전화가 하나 찍혀 있는데 그렇죠. 그거 누구하고 통화한 거냐. 그렇죠. 그것도 야, 누구하고 이거 통화한 건지 누구하고 모르지. 통화한 거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를 이번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 특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합의된 사항, 사실상 합의된 사안은 보고에서 결재된 사안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최종 보고서를 박정훈 대령이 내니까 수사 잘했어라고 해서 장관까지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상의 보직 해임 조치를 해서 이 사람을 대기 명령을 시켰잖아요. 이 대기 명령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상간에 우즈베키스탄 가는 도중에 뭔가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게 이제 31일 오전이나 30일 밤이나 오전 11시 예, 40분. 예. 45분이죠. 이때 다 모든 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은 휴가 처리가 되고 휴가 처리를 갑자기 장관이 케어하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우즈베킨 가서도 또 확인합니다. 예. 휴가를. 그러니까 휴가 지시를 3번 한 거예요. 그냥 보직 해임이 될 사람을 다시 이제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휴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돌변해 버렸으니까 하루 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네. 수사의 경로에서 어쨌거나 다시 가져와라라고 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렇죠. 누구를 구하려고 한 것이냐를 가리키는 화살인 거죠. 예. 그래서 임성근 아니면 임성근 구하려고 한 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정황이.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7월 30일 서명하던 자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 군에서는 없는 절차예요. 무슨 수사단이 장관 보고하고 이것도 유일한 한 건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보고가 진짜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그날은 수사단은 참고 보고하려고 간 거고 저 1사단장 후임 인사 보고인데 예. 제가 오늘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갖고 간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 갖고 간 보고서가 1사단 안정화 조치 건이래요. 아, 보고서 이름이. 안정화 조치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저에 1사단장이 지금 보직 해임 대기 상태로 못 나와. 그렇죠. 그럼 1사단 지휘가 지금 공백 상태지. 그러면 당연히 부사단장이나 뭐 후임이 참모장이 있어야죠. 일단은 지금은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이거를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장관한테 장관한테 가고 간 거지. 수사는 근데 이걸 설명하려 그러니까 수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참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데리고 간 거지. 그런 거네요. 이거는 애시당초 절차에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한 그건 만들어진 어떤 절차고 사실은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가서 예. 수사 보고는 간략하게 10여 분 만에 끝나고 그렇죠.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장관하고 김계한 사령관이 따로 얘기를 맞아. 합니다. 예. 거기서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을 1사단장 직무대리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다며요. 예. 예. 그러느라고 독대 보고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예. 승인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1사단 안정화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번에 이게 진짜 황당한 거야. 이미 그냥 그래서- 정종법으로 끝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또 밝혀지면 이제 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확실해지는 건 이 사안의 본질은 인사다라는 게 그렇죠. 확실해지는 게 예. 만약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1사단 안정화 보고가 이루어진 거고 사실상의 1사단장의 후임까지 장관에게 보고가 된 자리였다. 그리고 장관은 어쨌든 거기서 오케이 한 거니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를 한 거죠. 후임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쨌든 이첩이 보류가 되고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의 중간에는
대통령실에 무슨 회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무슨 회의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만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 됐으면은 장관선에서 끝났을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수사가 이래? 그럼 후임 인사 이렇게 하지. 도장 찍고 끝났어야 될 문제가 갑자기 뒤집혔는데 그 다음날 뒤집혔을 때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사건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사건이 이게 뭐야? 이러면 이 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보고된 내용이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1사단 안정화건 즉 인사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까지 올라간 보고가 인사가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건이 왜 이렇게 됐어? 라는 법리적인 관심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관심이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대단히 크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혐의가 매우 짙은 게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고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주장한 거는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날려서야 되겠어 뭐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불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불만이 있었던 그렇죠. 게 아니고 임성근의 인사와 관련해서 투스타를 이런 일로 날리면 되냐라는 인사와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인사와 관련해 로비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 이 사건을 성공한 인사 로비 사건이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해야 돼요. 네. 하나의 퍼즐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예. 지금 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 애초에 인사 얘기였다라는 그렇지. 퍼즐이 하나가 또 딱 들어가면 이 사안이 명확하게 한 줄로 딱 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설의 의혹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의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로비 네. 의혹이 있는데 네. 그럼 대통령의 관심은 그 최상병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이 앞으로의 인사와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돼? 요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날 보고가 올라온 걸 보니 사단장이 바뀌어? 사단장 바꿨어? 예. 이렇게 되고 안 돼. 라고 해서 바뀐 사단장이 지금 바뀐 게 아니고 휴가 갔습니다가 되고 이 인사가 뒤집어지고 그렇죠. 요렇게 예. 갔다고 하는 요 선이 예. 좀 더 분명해지는 얘기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지시를 부분은 했다면. 이제 큰 줄거리인데 이거를 청문회 때 이제 질문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 이분들이 이런 사실 일체를 부인하면 국회나 그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너무 많은 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증의 일단이 통화 기록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과 이 건으로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 없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임종득 2차장하고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통화 기록이 까진 걸 보니까 예. 임종득 차장하고 3번에다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다가 법무관리관에다가 막 쏟아져 그냥 폭포수처럼. 그랬는데 국회 와서는 예, 임종득 차장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없다고 참아 못하고 이렇게 깔고 넘어가는데 이게 통화 기록 보면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 와서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봐라 이렇게 많다. 왜 위증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게 몇 통이야 지금 그리고 VIP 지키려고 계속 이러시는 것 같은데 왜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것만 지키냐 부인하냐고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3통화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쏟아져나. 체리 따봉 폰으로. 체리 따봉 폰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이 양반들이 어떤 국회나 재판장에서 위증을 한 것을 뒤집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압박 수단으로 자꾸 활용해야 돼요. 지금 관련해서 수사나 법원이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명죄,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는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사망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신 여러 부분에서 이 재판에서 이 수사에서 위증하거나 허위 진술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금요일 날 다 모아서
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아마 좀 종합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의 이러한 전략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행을 하려면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 가셨어야 되는데 아니 안타깝네요. 또 네. 삼천포로 얘기가 빠지는데 내가 뭐 김 의원님을 그럴 만한 국회로! 사정이 있었던 거고. 대선을 한번 가시죠. 이정에도 가려다 못 가신 용산으로!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용산은 다음 그러지 대통령 않아도- 쓰면 안 돼요. 청와대로 가시죠, 그러면. 네. 청와대로. 아니 세종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거. 세종으로? 네. 세종 가지. 세종 좋네. 세종 충청도 아닙니까, 세종?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니 연락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 지금 법사위가 네. 이 청문회는 빨리 결정을 했는데 의원들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지금 날밤 새워 학습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워낙 이게 정보의 양이 방대하죠. 방대합니다. 방대해가지고 쪽집게가 아니라 탁탁 찍어줘야 유추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한번 쫙 브리핑을 해주세요. 모아놓고 1시간만.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오지 모임에 안 나요. 아이, 그래서 이게. 아니 그 조용필 한꺼번에 뭐 들어야지 무슨 뭘 본인들이 뭐 모르면은 어떻게 해? 그런가? 예. 이 정도 사이즈의 약간 이렇게 방대하고 등장인물이 지금 그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만 해도 12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면 약간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요. 해서 그렇죠. 겹치지 않게끔 해서 이 국민들께서 입법 청문회 사실은 이 국민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마 조금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혹시 누가 이 사람이 사실은 약한 고리다. 왜냐하면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을 수가 절대 없는 위치다. 그러면 이 사람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뭔가 말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상당히 이제 성향은 진보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무관리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 출석하면은 자기 법무관리관 임기는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6월 말에 임기 끝이고 연장 신청을 안 한 상태. 했군요. 그래서 이제 경계선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공무원에서 민간인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문회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요거 꿀팁이네요. 여기가 약한 고리. 예.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법사위원들이 감성적 접근도 좀 곁들이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그 자리 어떻게 갔는지 우리 다 알고 있고 예. 또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아는데 이제는 내려나오셔라. 이런 권고도 좀 많이 하면은 의외로 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 그 유명한 최 모 의원이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거기도 추천했고 민주당이 예. 밀었지 뭐 거기. 민주당이 밀었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예.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군 인권 시민운동가들한테는 기대를 걸었던 법무관리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기에서 처신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정까지 다 읽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실 끌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분은 들은 거를 그리고 들어서 뭐 지시 받은 거를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말하면 뭐 법적으로 처벌 받을 뭐가 있나요? 그래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었다 위에서 뭐 그렇게 그런데 예. 박정은 그때 대령한테 전화한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혐의자를 빼라고 하고 예. 그때 이거는 외압으로 들린다고 박정원 대령은 대답했거든요. 박정원 대령이 다툼이 벌어졌죠.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다툼이 벌어진 대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에 공범 있죠. 공범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을 본인이 밝히고 뭔가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기소가 안 될 수는 있겠죠. 예. 이게 이분도 법 지식이 상당한 분 아닙니까?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권의 뭐 핵심부에 있던 인사거나 이런 사람도 그렇죠. 아니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처지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국방부 조사본부나 이런 데서 중간 보고서나 이런 거를 남겨놓은 것도 그렇고 흔적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국방부 조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런 지시를 뭐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았는데 라는 식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재현 관리관도
이 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고 뭐 자기가 지시를 이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흔적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는가. 그렇죠. 본인이 말을 뭐 하고 증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물론 이제 요걸 청문회를 지난 다음에 뭐 특검으로 가든가 말든가 한 다음에 얘기겠지만 아마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을 좀 경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감안해 볼 부분이긴 하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전화하고 통화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종범 부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석해서 메모를 남겼던 그 수첩, 이종석 국방장관이 소집했던 그 회의에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참석자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한 회의가 있고 정종범 수첩에 한 10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9가지. 예, 그러면 그 10가지 내용에 정종범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신은 그때 이 말을 들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좀 희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요? 라고 유재훈한테 물어봤을 때 유재훈도 만약에 아기가 맞는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좀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나와 이게, 있는 지시사항은 유재훈은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게 재판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 메모에 예를 들면은 예.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 된 뭐 이런 내용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장관이 지시한 내용 메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재판에서는 유재훈이 얘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유재훈은 이 재판이니까 예. 위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막 돌려요, 계속. 그때 얘기를 할 때 저도 얘기하고 장관도 얘기했는데 예. 제가 뭐 한참 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장관이 중간중간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도 했고 그래서 여러 얘기가 섞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 결론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었느냐 네.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장관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셈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장관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현은. 그러니까 메모에 장관 지시를 적어놓지 법무관리관의 그렇죠. 지시라고 그걸 적어놓을 수가 있나요? 해병대 부사령관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부사령관이 네. 유재현이 했다고 하는데 네. 유재현은 무슨 얘기야? 라고 하기는 지금 어려우니 그게 제가 한 말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장관이 끝맺긴 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거짓말은 안 하자. 이것도 거짓말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유재현이. 네. 허위로 얘기하진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끌어내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당시에 정종범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처분받으면서까지 재판 출석 안 한다고 거부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지금 현역 군인이잖아요. 정종범 사령관. 네. 부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도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네. 본인의 그렇죠. 군인으로서의 운명이. 예. 그러니까 그 골치 지금 아프긴 이런 하겠다. 지휘부가 우리나라 네.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게 예.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정권을 쥐고 뭘 한다면서요. 그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입니다. 그걸 겸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우리가 사령관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고 야 이게 서북도서를 어떻게 방어하냐 보니까 과거에는 함정과 함정끼리 교전하고 그렇죠. 지상포와 지상포끼리 교전을 했는데 이게 함정이 교전하는데 저쪽 지상파가 날라오면 어떡할 거냐. 드론이 날라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 앞으로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2010년에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 사령관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는 걸로 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육군, 해군, 공군을 배속시켜줘. 합동부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세네. NLL이 위험해지면 1차 책임자가 여긴데 세네. 이런 지휘부에 내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공수처 불러다니면서 14시간 조사받고 이런 지휘부한테 적일 맡겨놨다. 상하 간에 서로 간에 불신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 진짜 국가 안보 서로 서바이벌 하는 위협대는 지금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해병대 했다면 예비역들 얘기는 네. 법 그런 건 모르겠고 재판은 우리 그딴 건 몰라. 해병대 좀 정상화 좀 시켜줘. 지금 남북이 이래 대치하고 있고 북이 NLL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게 최소한 이건 북군 통수권자가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인사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일사단장에 대해서 등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상태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 안보를 맨날 얘기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북한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모드로 가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전쟁 나면 해병 그 일선의 장교 포함해서 밑에 사병들까지 사단장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해병대가 일선부대 대대급 가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건 용병을 잘했다는 뜻이고 유사시의 지휘부가 하는 일은 양병을 잘했다는 뜻이고 유사시의 지휘부는 그 전력을 써먹는 용병을 하는 지도부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경계하고 훈련을 한다 한들 예. 유사시에 나의 공명심과 내가 이걸로 뭘 또 만회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또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홍보 사진 찍고 뭐. 용병에서 실패하는 거거든. 그러네요. 용병에서. 그렇습니다. 그 예. 지금 지휘 체계란 건 용병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잠깐 이 문제 신앙님 김만배 그 검찰이 약 9개월 만인가요? 뭐 배임 수재 뭐 여러 가지를 걸어가지고 명예훼손까지 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일단 요 법적인 사실만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그것부터 법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지금 검찰 주장은 네. 그러니까 그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죄 네. 그리고 배임 수증죄, 그러니까 네. 그 돈을 주고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허위 사실을 적극 보도해서 그 당시에 대선 관련해서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하고 예. 두 번째로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변호사 입장에서 검토를 해본다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은 사실 이 보도 자체의 가치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죠.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라는 게 그 영장에 뭐라고 써놨는지는 봐야겠지만 인멸 행위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방어하기 위한 변론 방어 활동일 논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얼마든지 포렌식하라 해서 30몇 번을 포렌식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30몇 번이요? 예, 30몇 번 했대요. 잘 안 나왔나 보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고 뭐 만약에 틀렸다면 뭐 검찰이 정정을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검찰 마음이고요. 예, 하여간 그 증거 인멸을 한동훈만큼 했나? 아니, 아니면 이종섭만큼 했나? 예, 근데 이종섭은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한동훈은 구속영장 청구 안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대폰을 제출을 하고 얼마든지 포렌식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상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네. 이게 뭐 중한 사건이다라는 네. 거는 대선 때 뭐 대선 전날은 중했을지 몰라도 네. 지금 중한가요? 지금 전혀 안 중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중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긴급한 뭐 필요를 요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아니,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그 관련해서 조우영 씨를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에 관해서는 특검을 해서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한 사건이라고 얘기가 안 봅니다. 끝나가지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중하다. 네. 근데 그런 어쨌든 측면에서 중하다. 근데 이 보도가 명예훼손이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뭐 돈을 주고받았느니 뭐니 하는 예. 사실 그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책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게 지금 중한 사안이냐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인멸이 우려가 되면 구속영장은 빨리 쳐야죠. 9개월이 지나서 9개월 맞아요. 동안 그럼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면 9개월 동안 인멸할 증거는 다 인멸했겠구만은 지금 와서 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증거가 다 확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게 무슨 의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냐면
기사가 난 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에 다 있는 거고 그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법리적인 문제인 거고 그렇죠. 법률적인 판단인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핸드폰 제출했다고 하면 사실 끝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떤 문자가 있고 어떤 뭐 카톡이 있고라는 거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값으로 1억 6천만 원 받았다라고 벌써 인정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사실관계는 다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 왜냐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통령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물론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속 좁은 인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뉴스타파에서 그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세미나 그리고 그 국정원 문건, 그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여 전부터.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의 양이 한 5만 페이지, 6만 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한두 달은 더 봐야 되는 정도의 양인데 5만 페이지, 6만 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5, 6만 페이지의 지금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뉴스타파 싫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그 전부터 무슨 어떤 국면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기록인데? 법원 기록인데? 이러면서 쓱쓱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 도대체 뭐야? 라고 그래서 신뢰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싶다. 이 조직을 망가뜨리려면 언론사의 신뢰를 망가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은 돈이나 받고 기사 쓰는 아이들 뭐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영장 청구가 기각될지 안 기각될지도 상당히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딱 속보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상당한 물음표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되겠냐에 대해서 상당한 물음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시점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지났는데 이거 왜 내미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걸 구속영장 친다고 해서 뉴스타파가 뭐 예를 들면 보도할 걸 안 하고 무슨 뭐 취재할 걸 안 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위협이나 무슨 협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뉴스타파 주변에 뉴스타파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믿지 마. 이거 믿을 만한 언론이 아니야.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죠. 생각나지? 가짜뉴스 그거 있어. 다들 잊어버렸지? 가짜뉴스 다시 생각나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딱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좌주기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도의 핵심은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렇죠.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아니고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라는 대목은 있지도 않고 애초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있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한 의문에서 이 뭔가의 징검다리를 놔가는 그러한 보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그 당시에 봐주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그거는 전혀 아니었어 라고 하고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보도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의혹이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추론하기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도 이 뉴스타파라는 괘씸한 언론은 무슨 뭐 윤우진 사건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렇죠. 걸었거든요, 계속. 그때는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예뻐하는 검찰총장 이런 프레임이 형성됐을 때였는데도 그렇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 거짓말 했어. 그렇죠. 라고 하는 거를 꺼냈거든요. 그때부터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또 부담스럽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건 가짜뉴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특활비 비롯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뉴스타파 때문에 특활비도 지금 뭐 예산이 좀
잘렸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싫겠죠. 예,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근데 검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온 행동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의혹점은 없었는지 그거를 밝히려고 한 언론이 뭐 그 의혹 제기를 한 게 타당하면 뉴스타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때 조우영 사건 같은 경우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그 의혹 제기 안 한 데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한국일보를 이게 비롯해서 문제예요. 한겨레, 맞아요. 경향신문 다 했어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대선 국면에서는 다 했어 다. 대선 국면에서는 검증 보도를 더 강하게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런 취지의 언론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또 갈 수밖에 없었던 안 상황입니다. 했던 언론사들이 쫄보지. 네, 저는 그렇죠? 그 예. 구속영장 지금에 와서 청구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건이 뭘로 발발됐는가는 사실 좀 잊혀졌고 그죠? 예. 잊혀진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게 사실 그 결과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사실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하는 데가 많거든요. JTBC, 경향신문 그렇죠. 다 뉴스타파 수사합니다. 말고도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등이 다 윤 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 수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이제 검증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 자체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앞부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못 하시게 됐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뭐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 해주기로 하고 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최소한 무능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우영이 그때 박영수, 윤석열 하여간 뭐 이렇게 친한 것 같았는데 조우영이 그때 검찰로 들어갔을 때는 너 혐의 없어 나와. 근데 4년 정도 후에 2015년인가요? 똑같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사는 수사 잘했어? 왜 그 나중에 유죄 판결 받은 자를 그때 빼준 거야? 무능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봐준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언론은. 뉴스타파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한국일보, 경향신문, 뭐 JTBC 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때 무능했던 근데 당신 무능한 사람은 아니잖아. 당신 특수부 검사잖아. 가장 유능하다며.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해서 답을 해야지. 근데 답이 이거죠 지금. 네. 답이 시끄러.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답을. 네. 근데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이 사법 관계돼 가지고 가장 큰 뉴스가 이제 이화영 그렇죠. 부지사 네. 그 중형 선고, 이재명 그 대표 기소, 그다음에 김건희 뭐 국민권익위에서 저 종결, 네. 그다음에 이것까지 연달아 매주 지금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자체가 조금 뭔가 정치적이죠? 예, 이상해 보이는 게 원래 총선이 끝나고 뭐 협치를 한다 이럴 때 조금 착한 척 하길래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판이 짜여지나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막상 지금 보니까 그 국면이 끝나가고 다시 원위치로 그러네요.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다. 크게 봤을 때. 예, 이게 한 건 한 건은 다 그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합쳐서 보니까 거기에다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국회에서도 그 판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이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황이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어떤 시기가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또 국정의 전반에 법기술자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한국 정치에 김종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날도. 김종대를 국회로. 국회로 가시는지 뭐 어디로 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디로는 가셔야 되지 않나. 요거 한 가지만 저 보궐선거 없나? 김종대 의원님한테 그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푸틴이 지금 방문을 하잖아요. 예, 지금 오늘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니까 거의 사반세기 만에 방문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렇죠. 24년 만에 방문을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무슨 뭐 조로 우리로 치면 한미 방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조로 상호 방위 조약 요런 게 혹시 네. 우리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은 예. 그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안 맺죠? 예, 예. 상호방위 조약은 그 괜히 넘겨짚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다만 나온 보도로 봤을 때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문서에는 서명을 할 것이다. 포괄적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지 그 네. 이야기는 또 미국이랑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크죠. 예, 포괄적 전략적. 예. 또 그러니까 전략적 연대라는 말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중러 안에 있는 말인데 예.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지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고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네. 다시 냉전 시대처럼 나름대로 챙길 건 챙길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건 맞아요. 북한은 좋네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 갑자기 푸틴이 방북을 하는 거예요? 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토니치에서 왜 저기 작년에 북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왜 양국 관계를 굉장히 어떤 격상시키기로 합의를 해놓은 거를 9개월 만에. 지금 완결시키러 오는 건데 답방 형식으로. 무기 협력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는 언론은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고. 무기 구하러 오는 거다. 포탄 구하러 네, 왔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네. 넣을 지금까지 네, 컨테이너가 오고 간 게 10,000개가 넘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 거의 뭐 몇천 개라고도 그러고 뭐 숫자는 정확지 않아요. 그런데 나진에서 또는 하산에서 쭉 넘어가거든요. 철도하고 해로로.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중국 사람들 만날 때 제일 신기하게 제가 듣는 얘기가 북한이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오늘 그 푸틴이 하는 얘기를 봐도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에 가면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냈거든요. 그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방점이 우리 언론은 다 물론 다는 아닌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 네. 거의 군사 기술 예를 들면은 뭐 전략 핵잠이나 이런 건 안 줄 거고 SLBM 안 줄 거고 ICBM 재진입 안 줄 거고 그러면은 로켓 추진 기술 뭐 엔진 이런 거 주지 않을까 요런 그걸 포탄하고 바꾸는 걸까 그리고 뭐 자동 개입 그거는 좀 아니겠지 요렇게만 전망을 했는데 자동 개입까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푸틴이 요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아니고 러시아와 북한끼리 잘 통하는 그러한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 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이게 어쨌든지 간에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미 상당 부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좀 더 수면 위로 올려 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밀착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를 안겨주는 그러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다. 푸틴이. 그러니까 강조의 방점이 군사가 아니고 경제인 것 같기도 하다. 오늘 보니까 그림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경제 제재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경제 제재, 금융 제재라는 거는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북한이 했었던 게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거를 환전치기를 한 거야. 돈을 바꾼 거죠. 근데 북한 애들이 해킹 잘해가지고 암호화폐랄지 뭐 이런 것들을 생성시켜서 그걸 가지고 돈을 달러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달러로 바꾸는 그 핵심 요중지가 어디냐?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한미일이 사이버 협력하는 게 그걸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러시아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다 아시다시피 천연가스와 석유가 뭐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석유가 늘 부족한 나라고. 그러니까 식량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러시아도 또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유엔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너희들 뭐 중유나 뭐 석유 다 수출 못해. 그럼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이랑 인도랑 북한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무기를 갖다 주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 많으니까 포탄 니들 일단 써. 뭐 이렇게 하면서 갖다 주고 걔들은 석유랑 이런 거 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살림살이가 나아져 보이지. 일단은 유엔 제재를 돌파해서 양국이 협력하는 핵심이 외화벌이가 그 암호화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것도 크더라고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유엔 제재 결의안은 그렇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다 추방하게 돼 있는데 추방한 게 아니라 단위를 소규모로 분할해서 소조로 해가지고 더 많이 지금 뿌려놔서
일단 이 부분이 그 노동력을 통한 임금으로 거래하는 이게 일단은 활성화될 것 같고 네. 양국 간에는 루브라 결제가 작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달러나 위안화로 되던 게 그렇죠. 이제 루브라를 경화 결제 수단으로 다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고. 진짜로 이제 냉전처럼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곤란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북한은 오히려 번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붙으면. 근데 여기서 네. 좀 궁금한 거는 중국은 스탠스가 왜 그럽니까? 요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물론 이제 한국 언론 보도여가지고 맥락이 어떤 건지를 잘 짚어봐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같이 서 있던 뭐 표지석도 없애버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한중일 대화하고 이러면서 외교 안보 대화 이런 걸 한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저러고 있을 때 또 중국은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서울에서 외교안보 대화가 그렇죠. 한중 간에 열리는 게 9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가 열리는 거죠. 오늘 서울에서는 한중이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근데 푸틴은 북한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마주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마주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중국은 이념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은 진짜 실사구시의 나라예요. 지금은 북한보다 골치 아픈 북한보다 경제력이 센 한국이 훨씬 더 중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탠스는 한국이랑 조금이라도 더 밀접하게 하고 싶고 그게 꼭 미국이랑 떨어뜨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중국 경제에 훨씬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상 없죠. 아니 네. 이번에 한중 오늘 대화에서 한중의 의견이 가장 일치하는 대목이 북러 군사 협력 반대예요. 그래요. 네. 이건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고 군사 기술이나 무기 거래 이런 거는 중국이 찬성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은 한중이 입장이 똑같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사실은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강국이 되는 걸 원치도 않고 그렇죠. 북한이 통제불능으로 커지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러면 북한은 중러 양쪽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그렇죠. 이익을 취하는 이 삼각관계 이건 한국 전쟁이래 불변이라고 지금까지 그때도 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중 간에는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오늘 그 외교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그렇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하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식 입장은 그거는 북러 두 나라의 문제다 하고 그렇지. 자기는 아니라고 빠져나온 건데 네. 내심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더욱더 실사구시 외교를 해야 그렇죠. 된다. 기회를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더욱더 아니 실사구시 이게 외교를 해야 바로 돼. 1905년도 그 김홍집 내각에서 있었던 조선책략에 나오는 얘기요. 네. 그때 청나라 공사가 김홍집 대신을 만나가지고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조선은 중국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연결되고 일본하고 화친해라. 그렇죠. 그걸 네. 조선 책략이라고 써준 거 아니야. 네. 그걸 갖다 고종 황제한테 바치니까 고종 황제가 보니까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널리 복사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그때도 복사기가 있었어요? 아니 필사. 아니 필사했겠지. 아니 신세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를 잘 몰라요. 영남 유생들이 이게 무슨 120년 전인데요. 해괴한 책이냐 이래가지고 석고대죄하면서 그런- 고종을 뜯어 말겨서 그 책을 다시 불살려 버렸잖아. 이러면서 다시 쇄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꼬시는 게 야 러시아가 북한하고 친해져. 그거죠. 지금 그렇지. 이러면 쭉쭉 내려와. 니들한테도 지금 그렇지. 부담이 커질 걸? 그럼. 이렇게 해서 쭉쭉 알려준 거야. 이게 150년 전에 조선 책략하고 똑같은 그러네.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한미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정권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강화해온 한미일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중국하고 지금 어쨌든 외인적인 변수에 의한 기회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중국하고 어디를 맞아요. 어떻게 풀 것이며 전략적인 판단과 사고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 풀어야 싶어. 돼요. 우리도 예전에 북한이 걱정은 된다. 이
카드 섹션 해가지고 뭐 시주석 얼굴 만드는 서비스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문했을 때 우리 좀 굉장히 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럴 생각은 그런데 전혀 없을 것 같고. 시각석은 지금 저기 한국하고는 이러지만 이래는 와중에도 우리한테 가시도침말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첫째,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건 우리는 찬성. 그거는 당신들의 생존 전략이니까 높게는데 자꾸 남중국해하고 대만을 건드려? 그렇지. 이건 결연하게 반대하는데 자국의 핵심 한국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안 바꾸면 더 이상 한중 관계 개선은 없다. 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굳이 대만 얘기 자꾸 하시는 대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네.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대만 독립 지지합니다. 네. 뭐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대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데 외신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해놓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가 더 걸리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가 이건데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인 서명을 하고 이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제 일체화가 될 때 모든 출발점은 대만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는 대만 해협의 비상사태에 한미일의 행동을 통일하자. 그렇죠. 이거 하나로 추진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남중국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아직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군사훈련 같이 많이 했고 이런 북한 방어하자고 우리가 이 큰 판을 벌려? 아니거든. 대만이거든. 그런데 일본은 이미 한참 나갔어요. 대만에 자기들이 뭐 역할을 하는 걸로. 근데 윤석열 정부가 아직 대답을 안 해요. 이 부분이 올해 초부터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일제히 한국 정부의 독촉장이 날라온 거라고. 빨리 좀 답변 좀 해줘. 이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중국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윤 정부가. 그러니까 요것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네. 때마침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보고서 한국에 접근해 온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지. 저기 이거 레드라인 넘으면 이제 한중 관계 끝이다. 이 얘기를 하러 오는 거고 그 얘기를 안 하는 자리가 없어. 모든 자리 공석사석기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윤 정부가 이제 지금 한중 대화를 하니까 안 할 것처럼은 지금은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언제쯤 이게 뒤집힐까? 근데 이분이 이게 굉장히 마지막 곱이라니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그때 취임 초에 왔을 때 거의 다 내줘버렸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곰곰이 따져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중국 시안 공장보다 한 3배 정도 된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이제 뭐 아직 착공도 제대로 못했는데 대략 나오는 계산이 3배 정도 든대요. 그럼 3배 정도 드는데 그 아무리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 가격에 팔 수 있나? 그래서 BP를 맞출 수 있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나? 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그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판다는 거지. 특히 중국 시안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캐파와 역량과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지금 미국의 전략적 동맹, 군사적 동맹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만이 출발점입니까? 대만은 TS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한 20% 정도, 본인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미국 본토나 안전한 유럽에서 만들고 20, 30%를 지금처럼 한국이 60% 정도를 그 한반도에서 그냥 딱 장악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TSMC 저거 딱 하나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만드는데. 작년에 네. CSIS 그 전략연구센터 네. 보고서 가장 잘 나왔는데 그 외에도 예. 대만에 TSMC가 있으면 위험한 이유가 보고서로 많이 나왔어요. 예. 첫째는 중국의 침략.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저기 대만 TSMC는 시진핑이 침략한 폭파시켜 버려야 된다. 부셔버리겠다고 미국에 했죠. 그래서 나온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외에도 대만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지. 그런데 99년에 대만에 강도 7.6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TSMC 공장이 2주간 섰어.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또 뒤집어서 이번에 지질학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예.
최근에 대만에 지진이 또 실제 왔잖아.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된가 봤더니 또 2주간 섰어. 이번에. 예. 그러면은 작년에 나온 그 보고서들이 일제히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지진 또 한 번 일어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 마비돼야 돼. 마비돼 버려요. 이 논리를 하면서 예. 저기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자꾸 이제 논리고. 일본 쪽으로 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예. 매우 우리로서는 아니,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불쾌한 거야. 구마모토에다가 네. 그 그런데 공장 이게- 짓고 예. 그걸 일본이 그 논리를 제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는 회복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저 미쓰비시 뭐 너키아 저기 그 모든 공장이 다 섰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달 이상 섰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다 완전히 저 이제 영원히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진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TSMC는 한 번 지진이 나는데 2주면은 복원이 되는데 일본의 공급망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복원이 안 된 공급망이에요. 예. 그 지진을 핑계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면 일본은 지진 그래도- 안 납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서쪽에다 유치했다 TSMC 공장을 홋카이도. 한국은 구마모토에다가 했다. 한국은 지진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그렇죠. 공장은 전쟁에 정말 맞습니다. 취약해요. 네. 완전 취약해요. 그런데 남북 대화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면서 공장은 또 미국으로 다 돌리고 미국의 전략에 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거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일이다. 지금 말씀 종합하면 결국은 다 미국 전략 안에서만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우리가 좀 우리의 자생력과 자구력과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선들, 바운더리는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거를 뭐 펑펑 퍼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좀 심각하죠. 근데 요즘 걱정입니다. 다시 한중 대화를 시작했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트럼프 앞두고 유동적이라서 관망하고 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외교부 장관으로 한번 오랜만에, 가시죠. 나타나가지고 외교부 장관으로 한번. 이 정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보다 비교적 어. 균형 잡혀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하고 저기 사전 대화를 했고 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이 중국 외교가 활발해 보이는데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라. 그리고 안보실장도 저번보다 나아요. 네. 김성한 안보실장보다. 그래서 최근에 외교안보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가치 외교, 이데올로기 외교가 많이 새로운 외교팀이 희석시켜놨다. 이런 점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행이네. 듭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시켜줘야 하지. 다 하고 싶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치본색 내일도 10시 5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